안녕하세요. 현재 알아주는 대기업 전자회사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자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또 어리석은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유독 겉멋만 잔뜩 든 사람이 그렇게 한심하고 또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내실이나 알맹이를 채우거나 스스로 성장하려 애쓰지는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치장에만 온 신경을 쏟으면서 자신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은 백발백중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라고요. 겉모습이야 뭐 돈만 좀 들이면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꾸며낼 수 있는 것이지만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이나 인성 같은 내면의 것들은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도 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화려하고 번드르르한 겉모습에 속아 넘어갔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지르르한 모습 뒤에는 부지런히 자기 관리에 철저한 멋진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겉모습,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민낯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바로 그 위선적인 민낯을 직접 마주한 후에 그 겉멋만 잔뜩 든 가면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내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사이다 같은 사연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 전자회사의 핵심 부서인 기획팀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회사에서 출세를 하고 또래보다 많은 돈을 벌어도 저는 늘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옷 하나를 사더라도 브랜드 같은 건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오래 입을 수 있고 유행을 잘 안 타는 소위 말하는 보세 가게에서 샀고 어쩌다 한번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이 소고기가 과연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몇 등급짜리인지 그런 것들을 따질 줄도 몰랐죠. 제가 유별나게 검소하다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환경과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 후로는 홀어머니와 저 이렇게 단둘이서만 생활을 해왔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동네 시장 골목 어귀에서 아주 오래된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면서 저희 두 모녀가 먹고 살 생활비를 힘겹게 버셨고 그렇게 번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전부 다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을 하셨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도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빚 좋은 게살구라도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라는 말로 맥없이 무용지물이 되곤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모녀의 삶이 뭐 그렇게까지 팍팍하고 궁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소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안에서 가장 값이 싸고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지를 골랐을 뿐이었고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구질구질하고 또 지독하게 악착 같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그런 어머니의 생활 습관 덕분에 저와 어머니는 남들 부럽지 않은 안락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저를 큰 걱정 없이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며 지금의 제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놈의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업을 하고 나서 저희 집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어머니의 그 몸에 밴 씀씀이는 좀처럼 쉽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1인당 몇십만 원씩이나 하는 그런 비싼 호텔, 레스토랑 같은 곳은 나중에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할 때가 되어서야 난생 처음으로 한번 가봤을 정도였으니까요. 제 전남편 주혁 씨는 저와는 아주 정반대의 소비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쓸 때는 또 확실하게 쓸 줄도 알고 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전혀 거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대학교 동기에게서 소개를 받은 그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업만 들어도
뭔가 좀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소개를 받고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 주혁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딱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쓰리피스 정장은 기성품이 아닌 맞춤으로 보였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은은하게 풍겨오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까지. 그 비싼 옷에서 나오는 아우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가진 탄탄한 직업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첫인상은 뭐랄까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또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첫 데이트 코스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저를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바로 그런 점, 제게는 없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첫눈에 강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을 잘 가꾸고 또 자기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아는 그의 그런 당당한 모습이 늘 구질구질하게만 살아왔던 제게는 너무나도 멋있고 또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향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었고 옷은 따로 드레스룸을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지금 누리고 걸치고 있는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거나 뽐내기도 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자기 관리에 참으로 철저하고 또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멋진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뭐든지 최고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던 그는 저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늘 최고의 데이트 코스만을 계획해서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좌석 가격만 해도 30만 원이 거의 다 되는 VIP 뮤지컬 티켓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매하고 또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만 겨우 갈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원테이블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코스 요리를 먹기도 했죠. 제가 종종 주혁 씨 우리 데이트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은 좀 소소하게 동네 맛집 같은 데 가서 편하게 데이트해도 좋잖아요. 하고 말을 하면 그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지혜 너랑 하는 건 뭐든지 항상 최고로 즐기고 싶어. 그게 여행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단 한 끼의 식사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야.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데 까짓것 돈이 무슨 대수겠어. 안 그래. 그래도 한번 만나는데 매번 그렇게 몇십만 원씩이나 쓸 수는 없잖아요. 나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내가 쓰는데 왜 지혜 네가 아까워해. 나는 그냥 길거리 아무 데서나 파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음식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러고 싶다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때 저는 이 사람은 정말이지. 단 1분 1초도 그저 그런 평범한 것들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철저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런 그의 확고한 모습이 늘 우유부단하고 소심했던 제게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그런 소비 패턴이나 가치관이 훗날 우리 관계에 그렇게나 큰 파국을 몰고 올 줄은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 사람이 제게 돈을 잘 쓴다고 해서 제 마음이 전부 다 넘어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멋진 공연을 본다고 한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주 잠깐의 호기심이나 부러움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정말로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그 화려한 씀씀이나 세련된 매너가 아니라 그와 제가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는 듯한 아픈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녁 그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술을 마셨고 술 기운을 빌려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였는지 그는 제게 자신의 깊은 속마음과 숨겨왔던 가족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사실 나도 너처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엄마 정말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나랑 내 남동생 그렇게 아들 둘을 정말 힘들게 키우셨지.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번듯한 회사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가난했었어.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 탓인지 살짝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회한의 감정은 고스란히 제게도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라 출세하고 싶고 또 악착같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물론 예전에 가난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마음껏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맞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나랑 내 남동생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이제라도 좀 편안하게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정말 불쌍하게 사셨거든. 지혜 너희 어머니는 그래도 당신 명의로 된 식당이라도 하나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엄청난 빚 때문에 평생을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고 허드렛이라는 그런 아르바이트로 겨우 우리를 키우셨어. 그 여린 몸으로 안 해본 일이 없으셨지. 지금에야 나랑 내 동생이 조금씩 돈을 벌어서 예전에 아버지가 남기신 빚도 다 갚고 또 엄마가 편히 사실 수 있는 작은 집도 하나 마련해드려서 그나마 좀 편하게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을 다 갚아도 모자랄 만큼 우리 엄마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하셨어. 그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또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께서 혼자 딸 자식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고 또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늘 어머니 생각부터 먼저 났었거든요. 좋은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어머니 생각이 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어머니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말이죠. 살아가는 방식이나 평소의 씀씀이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이렇게 서로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또 그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에게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더 깊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만난 지 2년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애틋하게 그리고 끔찍할 정도로 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기에 저는 그가 정말로 효심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과 그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을 때는 솔직히 적잖이 놀라고 또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처음으로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난 것처럼 엄마하고 달려가서는 그 산만한 덩치로 시어머니께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들이 귀엽다는 듯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심지어 제가 바로 옆에 보고 있는 앞에서 아들의 엉덩이를 장난스럽게 톡톡 때리시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라긴 했지만 뭐 그냥 모자 사이가 정말로 각별하고 좋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을 안아주던 시어머니께서 아들 등 뒤편에 서 있던 저를 발견하시는 순간 갑자기 그분의 표정과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그 섬뜩한 기분은 4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안아줄 때까지만 해도 마치 봄날 눈 녹듯이 그렇게나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아주 냉랭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변하는 것을 말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주혁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애써 긴장감을 감추고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잘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시어머니는 아주 짧고 건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제게 마지못해 웃어주시기는 했지만 그 웃음은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또 가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억지로 웃는 표정을 꾸며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찜찜한 마음을 애써 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거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형식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굉장히 안타깝고 서글픈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당신께서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으니 내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그런 종류의 동병상련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장인어른 살아계셨으면 같이 술 한잔 기울이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을 텐데. 그걸 못 해보겠네, 우리 주혁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 불쌍한 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저희 집 장인 될 사람에게 고작 술 한 잔 못 받는 내 남편이 대체 뭐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주혁 씨가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한답시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이, 엄마도 참 지혜 씨 앞에서 괜한 말씀을 하신다. 엄마는 내가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결혼해서 장인어른 생기면 아버지랑 미처 못 해봤던 그런 것들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었거든. 하지만 그의 그 어설픈 변명은 제 기분을 조금도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져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그럼 나도 억울하지. 옛말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랑 평생 못 받아보게 생겼네 뭘. 하고 쏘아붙였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방금 어떤 말실수를 하셨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자회사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새는 뭐니 해도 해외 명품 브랜드가 최고라더라. 국내 브랜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한계가 있어. 하는 식의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네요. 저는 그때 정말이지 너무 짜증이 나서 시댁거실을 한번 쭉 둘러보고는 일부러 보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지금 어머님 댁에 있는 저 TV랑 에어컨 그리고 저 공기청정기까지 그거 전부 다 저희 회사 제품인데요. 직접 한번 써보시니까 역시 국내 제품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거 실감나시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한번 삐죽거리시더니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시더군요. 나중에 시댁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설 때였습니다. 제가 차키를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건넸거든요. 그런데 현관까지 저희를 배웅해 주시던 시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 손으로 직접 운전대 같은 건 안 잡니? 갈 때도 꼭 우리 주혁이를 시켜야만 쓰겠어. 우리 아들 피곤하게. 아니 그럼 남편 차를 타고 같이 왔는데
굳이 제가 따로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운전을 직접 안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가 왜 시어머니께 이런 타박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주혁 씨에게 시어머니의 그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끔찍이 아껴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간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셔서 괜히 지금만 저러시는 거지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안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줘. 라고 정말이지 말뿐인 위로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는 평생을 불쌍하게 살아오신 분이니까 네가 좀 참고 이해하라고 저에게 강요하는 것밖에는 아니었네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말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 그 불길한 예감은 정확하게 적중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행동들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결코 나아지거나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그 불쾌했던 첫 만남이 앞으로 저에게 닥쳐올 기나긴 시집살이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혼 전 시어머니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쎄한 느낌에 대해 남편에게 몇 번이나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는 언제나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아껴서 그래. 장가간다니까 걱정되고 서운하셔서 괜히 지금만 그러시는 거지.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내 불길한 예감은 결혼 후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났다. 시어머니의 내 대한 이유 없는 적대감과 무시,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더욱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결코 나아지거나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결혼 전 그 불쾌했던 첫 만남은 앞으로 내게 펼쳐질 끔찍한 시집살이에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내게 했던 그 수많은 만행들을 일일이 다 늘어놓자면 아마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이고 어처구니 없었던 몇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려고 한다. 일단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그러니까 내 남편 주혁 씨가 아주 작은 힘이라도 쓰는 꼴을 절대로 그냥 보지 못하셨다. 그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든 벽에 못 하나를 박는 일이든 하다못해 가구 같은 것을 조립하는 사소한 일이라도 마찬가지였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김장을 도와드리러 간 날이 있었다. 김장하기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내게 먼저 전화를 하셔서 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김장하는데 너 혹시 시간 괜찮으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대신 우리 주혁이 그 바쁜 애한테는 괜히 말하지 말고 그냥 너만 오너라. 주말인데 걔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하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남편은 주말에 푹 쉬게 내버려 두고 저만 혼자 와서 그 많은 김장을 다 거들라는 말씀이셨다. 아니 내가 왜 굳이 그래야 하는가? 김장은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집안의 큰 행사인데 왜 며느리인 나만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참으며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김장 당일 남편을 기어이 설득해서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들어서는 우리를 보자마자 잔뜩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한번 쓱 째려보시더군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김장을 준비하는데 김치를 버무릴 커다란 대야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바닥에 깔린 비닐이나 신문지는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대야가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다. 어머님, 저희 김장할 때 쓸 큰 대야 같은 건 없어요. 어디서 버무려야 하죠? 있어. 저기 창고에 넣어놨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시고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주방에서
다른 일만 하고 계셨다. 나도 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양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 문이 철컥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 너 이리 좀 와봐라 하고 부르셔서 간 곳은 다용도실이었고 시어머니는 다용도실 맨 끝 구석에 자리한 작은 창고문을 턱짓으로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기 문 열면 제일 윗칸에 대야 큰 거 한 3개 정도 겹쳐서 올려놨을 거다. 그거 조심해서 잘 끄집어내서 이쪽 바닥에 좀 내려다 놔라. 일단 시키시니까 하긴 했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다. 아무래도 그 타이밍이 말이다. 남편이 없을 때를 일부러 기다렸다가 제게 이렇게 힘쓰는 일을 시키려고 아마 작정하고 벼르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킹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사람이 설마 그렇게까지 유치하고 치사할까 싶어서 애써 좋은 쪽으로 다르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내 그 불길한 느낌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다 같이 김치를 버무리고 나서 남편에게는 아주 가벼운 빈 김치통 몇 개를 안겨주면서 창고에 좀 갖다 놓으라고 시키시고는 정작 나게는 소금에 절여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무거운 배추가 한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스텐데아를 안겨주시면서 이걸 거실로 좀 옮기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더 무거웠을까요? 참고로 제 남편은 키가 180이 훌쩍 넘고 평소에도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아주 좋은 편이었고 저는 고작 160 초반의 키의 몸에는 근육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당신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약해 빠져 보이고 제가 무슨 힘 좋은 돌쇠처럼 보였는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무겁고 힘든 일만 골라서 제게 척척 시키시더군요. 정말이지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김장이 다 끝나고 나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도 당연히 저를 시키시려고 하기에 저는 중요한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슬쩍 남편에게 그 일을 떠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아주 그냥 땅이 꺼져라 푹 쉬면서 설거지를 하려고 팔을 걷어붙이는 남편에게 됐다. 너는 그냥 들어가서 좀 쉬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하고는 결국 본인이 그 많은 설거지를 다 하시더군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김치 2통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그 무거운 김치통 2개를 제 쪽으로 쓱 밀면서 지혜 네가 들고 가거라. 맛있게 잘 먹고 하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신다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네 어머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좀 들고 내려와요. 하고는 먼저 쌩하니 현관문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을 부치거나 음식을 나르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힘이 더 들거나 귀찮은 일들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제게만 맡기려고 하셨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쩌다 한 번씩 혼자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날 밤 늦게 제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쏘아붙이시곤 했습니다. 예, 너 요새 네 서방 밥은 제대로 잘 안 챙겨 먹이니 오늘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데 무슨 한 달은 굶은 사람처럼 밥을 허겁지겁 먹고 가더라. 쯧쯧. 그럴 거면 너 그냥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리 대단한 일 한다고 서방배까지 쫄쫄 굶겨가면서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것이냐.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하고 황당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저 네 어머님,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한 3번쯤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 저도 요령이 생겨서 어머님 주 역시 원래 집에서도 그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잘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 꽤 괜찮은 대기업이랍니다. 호호. 하고 태연하게 받아넘길 수 있게 되었네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제게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겠냐는 말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꺼내시긴 했는데 그중에는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몸 편히 쉬어야 아기가 잘 들어선다는 해괴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오래 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기가 잘 안 들어선다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말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바로 임신 계획을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제가 회사를 다녀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기가 안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궤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저희에게 아기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께서는 한 번은 저를 아주 심각하게 의심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몸에 무슨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아기가 안 생길 수는 없다면서 저를 억지로 끌고 산부인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게 하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맛있는 점심이나 사주시겠다며 저를 밖으로 불러내신 후에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산부인과로 향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셨죠. 시어머니께서 점심이나 한 끼 같이 하자고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그 자리는 결국 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시어머니의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자마자 갈 곳이 있다고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동네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 병원이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갑자기 왜? 내가 하도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직접 데리고 병원에 와서 내 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내가 오늘 밤부터라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다. 아니, 결혼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찌 여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을 수가 있니? 어머님,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 올해 초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싹 다 받았을 때 산부인과 검진도 같이 받았는데 그때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한 번 더 받아보면 될 것을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게 많아서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는 개냐 못 믿으시는 건 어머님 문제고요. 제가 제 몸 괜찮다는데 대체 왜 자꾸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문제가 없다면 혹시 주혁 씨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주혁 씨도 같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감히 내 아들 몸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 이 빌어먹을 것이 이 김숙자 아들한테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어. 이년아, 그러니 문제 있는 건 바로 너다. 너 그럼 황경혜 씨 딸인 제 몸에도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요. 이제 제 임신 문제로 이렇게까지 저한테만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임신은 뭐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이시면 저도 정말 못 참아요. 이렇게 제가 눈물로 호소를 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나중에는 제가 회사를 더 오래 다니려고 혹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일부러 약을 먹어가며 임신을 안 한다고까지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셔서 제 책상 서랍이나 화장대 위에 혹시 피임약이라도 없는지 직접 뒤지시다가 제게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제 남편 주혁 씨는 그저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끔찍이 생각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아직도 내가 어린애처럼 느껴지시나 봐. 다 나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당신이 이번 한 번만 좀 더 이해해 줘. 라고 정말이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저 말뿐인 공허한 위로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는 평생을 불쌍하고 외롭게 살아오신 분이니까 네가 좀 참고 이해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강요나 다름없었네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술 더 뜨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 이기적이고 편협한 본성은 결혼하고 차에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제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 초반에 제 전남편 주혁 씨는 본인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늘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했으며 또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아낌없이 잘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건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차에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버린 또 다른 진실은 그가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 돈을 쓰는 대상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그리고 저의 하나뿐인 가족인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의 그 이기적인 바운더리 안에 아주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생신과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의 생신을 차례로 겪고 나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은 11월이셨고 저희 친정어머니의 생신은 다음 해 2월이셨거든요. 저희는 그해 6월에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시어머니의 생신을 가장 먼저 축하드려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 생신 선물은 제가 알아서 준비하되 당일 다 같이 식사를 할 레스토랑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겠다며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발이 자주 붓고 아프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 남편에게 살짝 귀띔을 받아 당시 유행하던 고급 브랜드의 조격기와 함께 역시 남편이 꼭 그 브랜드여야만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던 명품 브랜드의 실크 스카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인이 몇 날 며칠을 고심해서 예약했다며 1인당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하는 아주 비싼 고급 일식집 코스 요리를 예약했더군요.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과 식사에 아주 크게 만족해 하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어깨를 으쓱하며 무척이나 뿌듯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저희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 남편이 과연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라서 제가 직접 어머니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요즘 회가 많이 당긴다고 하셨던 터라 제가 큰 마음 먹고 유명한 오마카세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를 극구 말리더군요. 이번에도 식당 예약은 자기가 직접 알아볼 테니 저는 그저 어머니께 드릴 선물만 신경 써서 잘 준비하라고요. 아니야, 그냥 이번에는 내가 예약할게. 안 그래도 어머니 요즘 회가 많이 당긴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주 근사한 오마카세 식당 알아봤단 말이야.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래도 장모님 첫 생신인데 사위인 내가 직접 대접해야지. 그리고 아무래도 선물 같은 건 당신이 직접 준비하는 게 장모님 취향에도 더 잘 맞을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저를 설득하며 그는 굳이 자신이 직접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뭐 그가 나름대로 장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며 알겠다고 하고는 그냥 어머니께 드릴 선물만 정성껏 준비했죠. 그런데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간 그 식당은 시어머니 생신 때 저희를 데려갔던 그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비싼 고급 일식집과는 아주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1인당차에 3만 원도 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동네 무한 리필 해산물 뷔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자기 어머니 생신에는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예약했던 그 인간이 장모님 생신에는 고작 1인당 3만 원.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온갖 할인 쿠폰까지 꾸역꾸역 다 챙겨받아서 고작 2만 7천 원짜리 해산물 뷔페를 예약했던 겁니다. 저는 그 뷔페 식당 입구에 도착해서 간판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넋이 나간 채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야 설마. 지금 여기서 우리 엄마 생신 축하를 하자는 거야, 당신.
그는 제 표정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응, 괜찮지. 여기 이 지점이 특히나 손님들 평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장모님께서 회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 오늘 여기서 아주 그냥 원 없이 마음껏 드시라고 그래. 저는 정말이지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 뻔뻔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제 주먹으로 한 대 세게 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런 싸구려 무한 리필 뷔페에서 생신 축하를 받아야만 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보다 못한 게 대체 뭐가 있다고 이따위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에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가 처음으로 장모 생일이라고 신경 써서 모시고 온 곳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시면서도 애써 밝게 웃으시며, 아이고, 우리 사위 덕분에 내가 오늘 아주 포식을 하겠네. 고맙네, 주역 서방.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입안에 음식을 넣어도 그게 대체 무슨 맛인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 인간을 대체 어떻게 요리해야 잘 요리했다고 소문이 날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저렴한 곳을 예약했으니 따로 무슨 특별한 선물이라도 준비했을까 싶어 식사 중간에 넌지시 한번 물어보니 안 했답니다. 선물은 당연히 제 담당 아니냐면서요. 식사 후에 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정말이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뭐야 당신, 왜 아까부터 밥 잘 먹고 나서 입이 이만큼이나 대빨 나와 있어. 뭐가 또 그렇게 문제인데 말을 해봐. 뭐가 문제냐고. 당신 정말 몰라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면 당신 머리나 양심 둘 중 하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어떻게 당신 엄마 생신에는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그런 비싼 코스, 요리식당을 태연하게 예약했던 인간이 우리 엄마 생신에는 고작 3만 원도 채 안 되는 이런 싸구려 뷔페 식당을 예약할 수가 있냐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차별할 수가 있는 거냐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아니,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나는 장모님께서 회를 워낙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많이 드시라고 일부러 뷔페로 간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 당신도 참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터졌어. 그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어디서 그런 가짜는 변명을 하고 있어. 모른 척하지 마. 이 인간아 누가 들으면 아주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 사위라도 되는 줄 알겠네. 당신 분명히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 아주 대놓고 차별한 거야.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엄마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었으면 생신날 그 비싼 횟집이나 고급 일식집에 가서 드시고 싶은 만큼 무제한으로 팍팍 시켜드렸어야지. 무슨 얼어 죽을 무한 리필집에 가서 생색이란 생색은 혼자 다 내고 앉아있어. 당신 엄마 생신 때도 이런 무한 리필 뷔페 식당 갈 수 있어. 아니면 당신 회사 그 잘난 상사들 모실 때도 이런 데 갈 거냐고. 아, 그건 경우가 다르지. 장모님은 워낙 아무거나 다 잘 드시는 분이시잖아. 그리고 음식도 원래 제대로 맛을 아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야 그 가치를 알고 안 아까운 거라고. 그의 그 말 같지도 않은 궤변에 저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년 시어머니 생신에는 당신이 평소에 먹다가 남긴 음식들만 깨끗하게 모아서 잘 대접해드리면 되겠네. 안 그래? 우리 어머님, 당신이 먹다 남긴 밥이나 반찬들 아주 그냥 싹싹 긁어서 얼마나 맛있게 잘 드시는데, 하다못해 감자탕에 들어있는 고기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당신이 쪽쪽 다 빨아먹고 남긴 그 껍데기까지 쪽쪽 빨아서 아주 맛있게 잘 드시잖아. 평생 남은 음식만 드시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그렇게나 좋아하시는 남은 음식들만 잘 차려드리면 되겠네. 안 그래? 이 사건으로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다른 문제들로 저희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박터지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시어머니 생신에는 제가 보란듯이 생신 선물로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 때 갔었던 바로 그 무한 리필 뷔페 2인 동반 무료 식사권을 드렸다가 또 한 번 집안이 발칵 뒤집히도록 크게 싸웠던 기억도 나네요. 남편은 본인 가족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는 돈이나 시간 그리고 노력 같은 것들은 단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저나 혹은 저희 친정어머니께 들어가는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어찌나 그렇게 아까워서 쩔쩔매던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싸거나 혹은 시간이 덜 들어가는 그런 편법적인 길만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번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본인 회사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한 화장품이라면서 작은 크림통 몇 개를 가져와서는 저희 친정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라고 주더군요. 저는 이 인간이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웬일이래 하고 일단 고맙다고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뭔가 화장품 케이스들이 제가 평소에 쓰던 것들보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 이거 용량이 되게 작다. 원래 우리가 쓰는 크림 한 통에 보통 50ml 정도 하지 않아. 근데 이건 한 30ml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이건 뭐 거의 20ml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아, 그거 신제품이라서 그래.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먼저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라서 아무래도 용량이 좀 작게 나왔나 보지. 그리고 원래 진짜 고급 화장품일수록 용량은 더 적은 거야. 조금만 발라도 효과가 워낙 좋으니까. 그의 그럴듯한 말에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역시 거짓말을 치려면 그 증거까지 완벽하게 없애야 하는 법이죠. 며칠 뒤 아파트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어서 이것저것 박스들을 치우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남편이 저희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던 바로 그 화장품에 본품 박스가 떡하니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박스를 무심코 한번 들어봤을 때 저는 본품 용량이 자그마치 60ml였고 그 본품과 함께 바로 그 20ml짜리 샘플이 같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 어머니께는 당연히 그 비싼 본품을 정성껏 가져다 드리고 공짜로 거기에 딸려왔던 그 작은 샘플만을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저희 친정어머니께 적선하듯이 던져주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 바로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작은 크림통을 그대로 들고 와서 마침 소파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누워 TV를 보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야,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네가 인간이냐 하다. 이제는 샘플을 선물이라고 던져줘. 그럴 거면 차라리 주지를 마. 이따위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지고 꺼지라고. 저는 있는 힘껏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순간 얼굴 정면으로 날아온 크림통을 정통으로 맞고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고 처음에는 제게 버럭 화를 내려다가 제 손에 들려있는 그 본품 화장품 박스를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하더군요. 그도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치사하고 역겨운지 잘 알았겠죠. 그저 자기 아들만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제 남편 또한 그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어머니만 소중할 줄 아는 그런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편협한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혼자서 알아서 효도를 살뜰히 잘 챙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한테는 저렇게 공짜 샘플이나 던져주는 인간이 정작 자기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몸살 기운이라도 있으시거나 하면 저한테는 꼭 이런 말부터 먼저 꺼냈으니까요. 엄마 혼자 계셔서 괜찮으실까? 당신이 오늘 좀 일찍 퇴근해서 죽이라도 좀 만들어서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약도 좀 잘 챙겨드리고 와야지. 왜 당신이 직접 안 가고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건데?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찮으시면 당연히 문병 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못할 말이라도 했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왜 아들인 당신이 먼저 갈 생각은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먼저 모든 걸 다 떠넘기냐는 말이야. 야, 됐어.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니? 우리 엄마도 참 불쌍하시지. 이렇게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며느리나 보고 사셔야 하니. 우리 엄마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테 생신날 무한 리필 뷔페나 얻어먹는 신세인데. 명품 브랜드 회사에서 일하면 뭐 하니 하는 짓이 전혀 명품이 아닌데.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하셔서 제가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병원에서 간병을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병을 가기 전날 집에서 간단하게 시어머니의 그 싸늘한 시선과 비아냥거림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친정어머니를 챙기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고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그의 이기심과 편협함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도를 넘는 무례함과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비호하며 내게 모든 이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 우리 부부 사이를 아주 빠른 속도로 파국으로 몰고 갔다.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이면 가끔 영화라도 보러 가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집안에서 서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그야말로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명절에도 각자의 본가로 흩어져서 보내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겨도 굳이 먼저 알리거나 공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 번은 남편이 추석 명절에 우리 친정에는 동네 할인마트에서 파는 값싼 냉동 돼지고기 한 근을 사가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시댁에는 아주 비싼 LA 갈비 세트를 사가려고 했던 것을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그 돼지고기 봉투를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집어던져 버렸고 그 후로는 아예 명절에 각자 알아서 자기 집만 챙기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던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으면서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해야 할 의미가 있을까? 정말 우리 사이에 아직 어린애라도 생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가끔 먼저 이혼했던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해가면서 그렇게 혼자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하셨던 무릎 수술의 경과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받으셔야만 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식당 일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운영해오셨던 그 낡은 설렁탕집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셨고 그 가게를 판 돈과 평생 동안 악착같이 모아오신 모든 돈을 합쳐서 마침 좋은 기회에 나온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인수하시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그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렸지만 차마 그 사실을 남편에게까지 먼저 알리지는 못했다. 안 그래도 이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그에게 굳이 먼저 말을 걸어서 우리 엄마가 건물을 샀느니 어쨌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괜히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 무슨 트집을 잡혀서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될까봐 지레겁을 먹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중에라도 남편이 우연히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건물주가 되신 후에도 조금이라도 편히 쉬시면 좋으련만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 불편한 몸으로 거의 매일같이 그 건물에 출근하듯 찾아가셔서 건물 구석구석을 당신 손으로 직접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내 속마음을 남편에게까지 굳이 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다며 골골대던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르게 계속해서 입을 삐죽거리며 실실 웃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와 눈이라도 마주칠 때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마치 나를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다.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나 어디 아픈 사람이 맞나 싶어서 내심 미심쩍고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 말고 그가 대뜸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엄마 모시고 어디 바람이라도 좀 쐬러 갔다 올까? 이번 주는 안 돼. 나 금요일 저녁에 엄마 모시고 병원 정기 검진 갔다가 그냥 엄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 거야. 너는 무슨 셔머니가 내 말에 대꾸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너 창피할까봐 그동안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참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내 엄마가 저 건물에서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부끄럽고 창피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한 집에 사는 남편한테까지 그 사실을 그렇게 꼭꼭 숨길 수가 있어. 아니, 무릎 수술하시고 나서 식당 매출이 얼마나 형편없이 떨어졌길래 그 오랫동안 하던 장사까지 다 접고 이제 와서 남의 건물 청소를 다 하고 다니시는 거야.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그는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아챈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병원에 잠시 들를 일이 있었는데 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어떤 상가 건물. 그는 그 건물을 땡땡 상가라고 지칭했다. 입구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는 것이다. 아주 그냥 팔까지 걷어붙이고 바지 밑단까지 다 젖어가면서 말이다. 그런데 자기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던 터라 시간이 너무 없기도 했고 또 어머니께서 워낙 바쁘게 청소에만 열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차마 아는 척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장모가 남의 건물 청소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더러운 속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그 건물 우리 엄마 거야. 지난 9월에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직접 매입하신 거라고. 내 말에 남편은 순간 멈칫하며 당황한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아주 크게 비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야, 너 지금 표정 되게 진지하다. 나 진짜 하마터면 믿을 뻔했다, 야. 아무리 지금 당장 창피하고 쪽팔려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수습도 못할 거짓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니 너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는 내가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대신 몰차 내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부동산에 어머니와 함께 직접 가서 찍어두었던 그 건물 등기부등본 사진을 그의 눈앞에 아무 말 없이 내밀었다. 자, 똑똑히 한번 봐. 그리고 이걸 보고도 네가 못 믿겠으면 나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에 찍힌 건물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건물의 상세 내역과 매입 가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는 점점 더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더니 깊은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한동안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그 잘난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그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통쾌하기까지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그동안 나를 오해하고 무시했던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아니었다. 혹은 자신의 그 편협하고 속물적인 시선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왜 나한테는 그동안 한마디도 말 안 했어? 그의 그 말 속에는 내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왜 나한테는 숨겼던 거야? 만약 내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너나 장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시커먼 속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나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인간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이기적인 쓰레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었던 그 마지막 결심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어머니의 이름과 건물 주소가 적힌 등기부등본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주혁 씨의 얼굴은 뭐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입만 뻐끔거리던 그가 간신히 내뱉은 첫 마디는 사과도 변명도 하다못해 놀라움의 감탄사조차 아니었다. 왜 나한테는 그동안 한마디도 말 안 했어? 그의 그 말 속에 담긴 시커먼 속내를 나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내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너나 장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엄청난 정보를 왜 나한테 숨겨서 나만 바보로 만든 거야 하는 그런 원망과 아쉬움, 그리고 어쩌면 놓쳐버린 로또 당첨 용지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탐욕스러운 감정까지도. 그 순간 나는 이 인간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이기적인 쓰레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었던 그 마지막 결심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지들밖에 모르는 그런 똑같은 부류의 이기적인 쓰레기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라고. 이제 됐냐? 이제야 좀 이해가 가. 그리고 나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내 휴대폰 사진첩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찾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친 이혼 소장이었다. 나 사실 어제 이미 변호사 만나서 상담 다 받고 왔어. 그냥 간단하게 상담만 한번 받아보려고 간 거였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신이라는 인간이랑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이혼 소장까지 다 작성하고 오는 길이야. 아, 여기 이렇게 떡하니 증거도 있네. 내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이혼 소장이라는 4글자를 본 주혁 씨의 두 눈동자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른 손으로 입가를 몇 번 쓸어내리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내게 말했다. 이혼허 지혜야, 너 지금 정말 돌았냐? 고작 그깟 뻣뻣한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정말 누가 내 자존심 때문이래.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네가 아주 그냥 타지도 않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인간 말종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서 내 놈한테서 나는 그 지독한 악취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어서
이혼하는 거라고. 그리고 어디서 감히 내까지 게 나한테 자존심 우는이야. 너 내가 너랑 헤어지고 나서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 웃기지 마. 이 인간아. 너 네가 그깟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뭐 대단한 믿을 구석이라도 하나 있는 줄 아는데 건물 청소나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친정엄마를 둔 내가 너 없이 아주 잘 살 것 같냐고. 내가 아주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두고 보라고. 나는 더 이상 그와 단 한마디도 더 섞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고 내 트렁크 가방을 꺼내 그 안에 내 옷가지들과 간단한 소지품들을 챙겨 넣기 시작했다. 주혁 씨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내 옆으로 다가와 아주 성가시게 굴기 시작했다. 지혜야, 너 지금 정말 1억이야. 잠깐만, 우리 다시 한번 얘기 좀 하자. 응, 너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너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봐. 그는 내 팔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후에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했던 그 순간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후회하라는 거야. 그리고 감정적이라고 그래. 나 지금 아주 감정적이야. 그런데 그 감정이 뭔지 알아? 바로 너라는 인간에 대한 혐오감과 역겨움, 그리고 네 그 더러운 위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야. 나는 트렁크 가방 하나를 다 챙긴 후에 현관문 앞까지 나를 졸졸 쫓아 나온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다. 왜 이제 와서 내가 갑자기 건물주 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고 또 후회라도 되는 모양이지. 너 같은 속물적인 인간은 그냥 평생 그 잘난 껍데기나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그렇게나 네가 끔찍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엄마랑 오손도손 아주 그냥 천년만년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아. 아마 이 넓고 넓은 지구상에 너 같은 이기적인 인간 쓰레기를 좋다고 데려간다는 여자는 이제 2번 다시는 없을 테니까. 이 세상에 딱 하나 있는 너 좋다는 그 여자, 바로 내 엄마나 실컷 잘 모시면서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라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긋지긋한 집을 나섰다.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던 그와의 결혼 생활에 아주 차갑고도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친정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늦은 밤중에 트렁크 가방까지 들고 갑자기 찾아온 딸의 모습에 무척이나 놀라셨지만 이내 내 모든 설명을 차분히 들으시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시며 잘했다 내 딸. 아주 잘했어. 그런 놈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상책이다. 하고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한참을 시원하게 울었다. 그것은 결코 슬픔이나 아쉬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 모든 울분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그런 후련함의 눈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주혁 씨는 저희 어머니 댁으로 찾아왔다. 사실 나는 그가 오늘 아침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어제 저녁 어머니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께서 그 건물을 매입하실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오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찾아와서 그 땡땡 상가 건물 주인이 정말 황경혜 씨가 맞는지, 그리고 그 건물을 언제쯤 매입하셨는지 등을 아주 꼬치꼬치 캐묻길래 개인정보는 그렇게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겨우 돌려보냈다는 것이었다. 나이는 한 40대로 보였는데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하시더군요.
딱 보기에도 그건 제 전남편 주혁 씨가 틀림없었다. 부동산에 가서 건물주 이름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 한심한 인간은 그래도 어제 내가 보여줬던 그 등기부등본 사진이 아주 거짓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더러운 기대를 품고 저희 어머니 댁으로 뻔뻔하게 찾아와서 제게 용서를 구하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지혜야, 문 좀 열어봐. 나 너랑 할 얘기 있어. 제발 잠깐만이라도 우리 대화 좀 하자. 나도 너한테 할 말은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는 현관문 밖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을 텐데. 너랑 나랑은 이제 더 이상 얼굴 마주보고 대화 나눌 그런 사이 아니라고.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혜야, 제발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응.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함께했던 시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는 지금 여기서 나한테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판이야. 이 인간아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아직도 그렇게 객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런 너랑 내가 대체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 2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 그럼 정말 그때는 나도 끝까지 가는 수가 있어. 나는 그의 그 가증스러운 변명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현관문을 아주 세게 쾅 닫아버렸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소송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냉정하고 이기적인 여자인지에 대해 구구절절 변호사 앞에서 열변을 토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디 그게 사실이고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저 또한 그가 처음부터 저를 기만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었기에 결국 적당히 재판 전에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던 집과 그동안 함께 모았던 재산은 거의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고 저는 그 후 곧바로 이사를 해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가 처음부터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도 그 사람 곁에 함께 서면 저절로 함께 반짝거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의 그 거짓된 반짝거림을 더욱더 화려하게 빛내주는 그런 초라한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저에게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저 상대방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결혼은 그렇게 정말이지 속절없이 파국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혼 도장까지 다 찍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그 지긋지긋한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한동안은 오로지 제 자신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삶에만 집중하며 평온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가끔 불쑥불쑥 그 인간과 시어머니였던 사람에 대한 불쾌한 기억들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모든 것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제 인생에 더 이상 그들과 얽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 확정이 나고 나서 이제 정말 다 끝이라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제 인생의 그 지긋지긋했던 악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질기더군요.
이혼하고 나서 한 10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날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전 남편이나 혹은 그의 가족과 관련된 전화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무심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목소리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하고 사무적으로 대답했는데 이내 전화기 너머에서 정말이지 다 죽어가는 듯한 바짝 마르고 다 쉰 목소리로 나다. 나야, 숙자, 김숙자 하고 말하는 소리에 저는 순간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혁이가 너한테 따로 연락이라도 했니? 네, 아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그쪽도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아니, 남보다도 못한 관계니까요.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전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우리 주혁이가 한 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그게 이혼하고 나서 애가 통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을 하다가 글쎄 회사 안에서 무슨 불륜인지 뭔지 하는 그런 지저분한 일에 휘말렸다지 뭐니. 그래서 회사에서 품위 유지를 어겼다나 뭐라나 하면서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구나. 근데 지혜야,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우리 주혁이가 어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려는 절대 아니잖니. 어미 속 한번 제대로 썩인 적 없이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자란 애가 어떻게 한순간에 회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잘릴 수가 있겠어. 아마도 그 상대편 여자가 우리 주혁이를 일부러 꼬드겨서 함정에 빠뜨린 게 틀림없을 거야. 안 그러니 우리 주혁이 어미가 저만 평생 바라보고 사는 거 뻔히 다 아는 녀석인데 어떻게 감히 결혼까지 한 회사 동료랑 눈이 맞아서 그런 추잡한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사에서까지 잘렸겠어. 이건 분명 무슨 오해가 있는 게 틀림없어. 저는 그 구차하고도 지겨운 변명과 아들 타령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님? 저도 그 인간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혼했다가 인생 제대로 한번 죽순 입장인데요. 그런데 회사 내 불륜으로 품위를 어겨서 해고를 당했다니 참으로 구질구질하고 가지가지 하시네요, 그 인간. 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긋지긋한 푸념을 늘어놓는 전 시어머니에게 그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저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저한테 찾아올 일도 없을 테니 다시는 저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요? 전 시어머니와 그 불쾌한 전화를 하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뒤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새벽 시간에 말입니다. 저는 잠결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버렸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바로 제 전남편 그 인간이었습니다. 혀는 잔뜩 베베 꼬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주변은 온통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 떠드는 소리로 가득한 것을 보니 술에 왕창 취해서 제게 전화를 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너 맞니? 흐흐. 내 목소리다. 술 마셨어.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고 전화하는 거야. 됐다. 나 이제 끊는다. 자, 잠깐만. 아, 제발. 내 목소리 조금만 더 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왜 너한테 내 아까운 목소리를 들려줘야 하는데 술 마실 거면 곱게 집에 가서 잠이나 자. 잠이 안 오면 어디 벽에다가
머리라도 세게 들이박아서 기절이라도 하든가. 지혜야,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을 해도 그래도 내 목소리만 이렇게 잠깐이라도 들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진짜 요즘 너무 살기가 싫어서 그래서 딱 한 잔만 한다는 게 이렇게 돼버렸네. 한 잔이 아니라 아주 그냥 한 바가지는 들이부은 것 같은데. 그래, 회사에서 불륜 저지르고 신세 완전히 망쳐버렸으니 살기 싫을 만도 하겠네. 그런데 어쩌겠니? 그 모든 게 다 네가 자초한 네 잘못인데.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쓸데없는 하소연이나 늘어놓지 말고 정 힘들면 네 소중한 엄마한테나 전화해서 실컷 울고불고 하소연이나 해. 내 엄마, 너 걱정돼서 나한테까지 다 전화하셨더라. 조금도 죄송하지도 않니? 매번 입으로만 우리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으면서 정작 내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만드는 게 바로 너 같은 자식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다시는 술 먹고 실수로라도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럼 정말 나한테 피보는 수가 있어. 저는 그렇게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린 후 다시는 그 인간이나 혹은 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 왔던 그 번호들을 전부 다 차단으로 돌려놓기도 했지만 아마도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을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 후로 한참 동안 그 인간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예전에 저와 그 인간을 소개해줬던 그 대학교 동기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서 그 인간이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백수로 살고 있으며 결국에는 예전에 살던 그 번지르르한 아파트도 다 처분하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주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서 얹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명품 인생이니 자기 관리니 성공이니 하는 것들에 집착하며 잘난 맛에 살던 그 인간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니. 정말이지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짧은 것 같다가도 또 그 짧은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시시각각 무섭고 예측 불가능한 지각 변동으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을 이토록 괴롭게 만든 것은 다 그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겠지만요. 저 또한 제 인생을 조금 더 고달프고 힘들게 만들기는 했어요. 그 인간이 정말 어떤 추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섣불리 결혼까지 해서 그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정말이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며 저희 친정어머니와 함께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가끔씩 만약 그때 제 눈에 씌었던 그 두꺼운 콩깍지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벗겨졌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건물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설렁탕집을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당신 소유의 그 건물에 직접 나가셔서 건물 구석구석을 당신 손으로 직접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 세입자분들과도 소소하게 만나 담소를 나누시며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십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거쳤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때도 건물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진해서 몇 달 동안이나 월세를 대폭 내리시면서 그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너그러운 심성이 제 전남편과 제가 아무리 살아온 배경이 비슷하고 또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서로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홀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지극하다는 점은 어쩌면 같았을지 몰라도 그 효심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남까지 힘들게 깎아내리면서 오로지 자기 어머니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방식과 아니면 그저 묵묵히 자기 혼자서 알아서 효도를 하는 그런 올바른 방식은 분명히 달랐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한번 크게 되었던 그 후유증 때문인지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서 다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제 인생에 무슨 아주 큰 이변이라도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금처럼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오손도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괜히 눈에 콩깍지까지 단단히 써가면서 그 사람과 결혼이라는 것을 했기에 제가 그동안 그런 쓸데없는 마음고생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보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사연튜브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부디 각자의 자리에서 늘 만족스럽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